다들 카메라 좀 켤래요? 음, 네, 안녕하세요. 자료는 지금 그 홈페이지에 다 있죠? LMS에 슬라이드. 음, 자, 그래서 수업은 한국말로 할 거고 진도는 빠르게 나갈 계획이에요. 그래서 뭐 스킵하는 것도 있고 빨리빨리 하고 어, 중간고사 정도 그쯤에서 약간 지나서 진도 다 끝내고 다음부터 프로젝트 주로 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음.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비트코인, 뭐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 하면 비트코인이 제일 유명하니까 비트코인부터 시작을 해볼 계획이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많이 잘 알죠? 많이 들어봤으니까. 그래서 비트코인 자체는 뭐 2008년도 화이트 페이퍼로 시작했다는데 혹시 읽어본 적 있나요? 화이트 페이퍼를? 읽어본 사람 있나요? 뭐 그렇게 길지 않아요? 뭐 그렇게 길지 않은데 약간 논문치고는 약간 허술해요. 그래서 그냥 테크니컬 페이퍼 정도로 되어 있고 뭐 약간의 분석이 있고 그 정도 있고 2009년도에 실제 이제 임플리멘테이션 나와서 오픈 소스로 해서 쭉 퍼졌던 거죠. 그리고 뭐 지금 많이 쓰이고 있으니까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나온 다음부터 어, 한참 동안은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죠. 비트코인 나왔을 때는 별로 관심 없었고 그러다가 한 2000 사실 2008년 이때 이제 비트코인 나왔었고 그 이후에 이제 이더리움이 하여튼 2000 몇 년도에 나왔죠? 뒤에 나왔었죠? 15년도였나? 뭐 대충 그때쯤에 됐었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얼터너티브 코인들이 막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지금도 엄청 많이 있죠. 그리고 뭐 3 메이저 코인인데 이거 사실 바뀌고 있어요. 이 정도는 갖고 마지막 건 리플인데 리플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거는 2019년도 자료고 지금 현재는 아마 여기 아마 최근 자료 같아요. 그래서 보면 비슷하죠. 일단 비트코인 제일 위에는 맞아요. 보면 알겠지만은 이게 마켓 캡이 이거 실시간으로 바로 바뀌는 것 같긴 한데 어, 이게 원래 얼마였냐면 2년 전, 2년 전 19년도에 이만큼이었어요. 얼마예요? 180억 달러? 182억 달러쯤 됐었고 지금이 9,720억이죠. 그래서 한 6배? 6배 정도 더 커졌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6배.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카르다노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나오고 바이낸스 코인 있었고 테더, 리플 밑으로 떨어졌죠. 좀. 리플이 떨어졌지만 아마 전체 액수는 그때보다 좀 더 증가는 했어요. 조금 증가해서 그렇지. 네, 조금 증가해서 그렇지. 증가는 했었고 뭐 솔라나 도지코인 뭐 유명하죠. 머스크 도지코인 폴카닥, US 코인 뭐 해서 쭉 유니섭, 라이트코인에서 쭉 있어요. 그렇죠? 자, 뭐 이것들이 각각 자기들은 뭔가를 표방을 하고 나온 그런 것들이 있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뭐 공부를 해볼 건데 자,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 크립토 코인 쪽, 크립토 커런시 쪽보다는 일단 블록체인 자체에 대해서 일단 이해를 하고 이거에 관련된 응용을 나중에 만들어 보고 하는 거를 목표로 수업에서 참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을 살펴보면 블록체인은 속에 이제 트랜잭션이라는 게 있죠.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트랜잭션이에요. 하나하나가 트랜잭션. 이런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랜잭션 내용을 보면 거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앨리스가 밥에게 5달러를 보낸다. 밥이 주디한테 3달러를 보낸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내용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블럭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이걸 이제 우리가 블럭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 블록들의 전체 셋, 이 전체 셋을 우리가 블록체인이라고 부르죠. 블록체인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래서 블록체인은 그냥 플랫폼이라고 보면 돼요. 플랫폼이고 이 블록체인 플랫폼은 트랜잭션을 집어넣으면 트랜잭션이 이제 더 이상 바뀌지 않게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플랫폼이 블록체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암호학에서 보면 confidentiality, integrity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confidentiality는 이제 기밀성, 데이터의 내용이 새지 않는다는 거고, 인테그리티는 이제 무결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confidentiality가 관련된 게 보통 이제 encryption 이런 게 이제 confidentiality 관련된 거고, 내용을 감추는 거. 무결성에 관련된 게 전자서명. 이게 이제 무결성에 관련된 거고,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confidentiality보다는 인테그리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블록체인을 보면 내용은 다 공개되어 있어요. 누가 얼마 보냈다 이런 게 다 공개되어 있는 거고, 다만 이 내용이 일단 블록체인에 들어가면 바꿀 수 없다. 그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이 그 트랜잭션을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거래 같은 경우에 보면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보내는 양이 있죠. 어마운트. 이 세 개가 보통 기본적인 정보로 트랜잭션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컨피덴셜리티랑 관련 없고 인테그리티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뭐 블록체인에서 그러면 내용을 안 감추는 프라이버시 문제랑 데이터베이스의 프라이버시가 다르냐? 도대체 데이터베이스와 블록체인은 차이는 뭐냐? 이런 질문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블록체인도 보면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이 있고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있는데, 퍼블릭 블록체인은 여러분들이 아는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것들, 그냥 누가 마이너가 되는지 뭐 주로 이제 중앙에 컨트롤이 없는 이런 게 퍼블릭 블록체인 생각하면 되고,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기업용으로 이제 사용을 하려고 만든 블록체인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하이퍼레저라든지 하이퍼레저의 하이퍼레저는 큰 프로젝트 이름이죠. 큰 프로젝트 이름이고, 여기에는 뭐 패브릭도 있고 뭐 소투스도 있고 그리고 뭐 배수도 있고 인디도 있고 다양한 그런 블록체인들이 프로젝트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 패브릭 같은 경우에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표명을 하면서 나왔던 거고,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 프라이빗 블록체인 이 패브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데이터베이스의 일종이다라고 자기들이 정의를 했었어요. 데이터베이스인데 내용을 바꾸기 힘든 데이터베이스 정도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벌써 이제 이런 하이퍼레저가 유행한 게 한 2, 3년 전이거든요. 근데 2, 3년 동안에 또 많이 바뀌어서 지금은 하이퍼레저를 이제 별로 안 쓰려는 추세에 있어요, 좀. 그리고 퍼블릭 블록체인 쪽으로 가려는 추세가 있고, 퍼블릭 블록체인이라도 사실은 뭐 합의 알고는 우리가 뒤에 배우겠지만 합의 알고는 이런 쪽보다는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를 공개해서 뭔가 우리가 모든 거를 정보를 쉐어해서 뭔가 공용으로 하기 때문에 무결성이 지켜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한 회사라든지 이런 한 기업에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컨피덴셜리티, 프라이버시 지키기 쉬워요. 그냥 데이터를 인크립션해서 저장을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럼 되는데, 블록체인은 특히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인크립션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블록 내에 트랜잭션이 막 있는데 이 트랜잭션이 한 기업만 볼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고 맞다는 걸 확인해야 되거든요. 누가 앨리스가 바바에게 10원을 보냈다 그러면 나도 확인할 수 있고 너도 확인할 수 있고 앨리스도 확인하고 밥도 확인하고 찰리도 확인하고 모든 사람이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이게 실제 누가 누구한테 보낸지 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달라요. 그래서 블록체인의 프라이버시는 트랜잭션에 맞다는 그런 것까지 같이 포함되는 그런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블록체인에서의 프라이버시 이슈인 거죠. 자, 여하튼 그래서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프라이버시 제공이 좀 어렵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에서 이 인테그리티를 보장을 한다고 했는데 무결성 어떻게 하느냐? 자, 그 무결성 제공하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마이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채굴이라고 하는. 채굴 알고리즘 우리가 뒤에서 배울 거야. 마이닝을 다양하게 배울 텐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블럭들이 있으면 블럭에다 내용을 막 쓰겠죠. 여기다 막 내용을 쓸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블럭을 고정을 시켜요.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뭔가 우리 어떤 컴퓨테이션을 하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할 거예요. 컴퓨테이션. 뭐 예를 들어서 요거 같은 경우에 진흙에다 글씨를 쓰고 나면 진흙을 말리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들겠죠. 뭐 연료도 들 거고, 그래서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마이닝에 필요한 시간을 들였기 때문에 뭔가 바꾸기 힘들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마이닝을 한다는, 채굴을 한다는 건 뭔가 우리가 계산인 어떤 일을 할 거고, 그 일하는 시간 때문에 바꾸는 게 어렵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 바꿨어요. 이렇게 블럭이 3개가 있었는데 두 번째 블럭에 있는 내용 하나를 바꿨어요. 여기를 바꿨어요. 그러면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이걸 버려야 돼요. 깨버려야 돼요. 이걸 깨버리면 여기에 새로운 걸 집어넣겠죠. 새로운 걸 집어넣고 데이터를 막 집어넣고 이거를 고정시키는데 시간이 들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 연결되어 있는 뒷부분도, 이 뒷부분도 앞쪽의 데이터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뒷부분도 또 만들어야 돼요. 또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 뭔가 하나를 고치려면, 이래서 이거 하나 만드는데 블럭 하나 만드는데 10분씩 걸린다. 10분, 10분, 10분. 그래서 3개 만드는데 30분이 걸렸는데 중간에 두 번째 거를 만약에 바꿨다. 그러면 두 번째 거 바꾸는데 10분. 그다음에 뒤에 거 붙이는데 또 10분. 그래서 20분이 총 걸리는 거죠. 이렇게 바꾸는 그런 마이닝 알고리즘을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닝 알고리즘이 실제로 컴퓨테이션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컴퓨테이션은 우리가 해시를 계산할 거예요. 해시 계산. 우리가 샤 같은 해시를 이제 배웠죠. CPU 해시 알고리즘. 해시. 자, 해시는 어떤 거냐면 해시에다가 어떤 입력을 집어넣으면 출력이 나와요. 그런데 자, 해시 알고리즘과 입력이 있으면 여기로부터 출력을 계산하는 건 매우 쉬워요. 왜냐하면 그 해시 알고리즘 계산하면 되니까. 그런데 해시 알고리즘이 주어져 있고 출력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 여기서 입력을 계산하는 건 매우 어렵죠. 그렇죠? 즉 출력을 보고 이 원래 입력이 뭔지 찾아내는 건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인버전이 어렵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인버전이 어렵고, 이러한 해시를 우리가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만 우리가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웨이라고 부르죠. 원웨이. 그래서 해시는 대부분 원웨이 해시예요.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만 입력 조정 출력 계산을 했지만 출력이 주어졌을 때 입력 계산하는 건 어렵다. 자, 그래서 이런 원웨이 해시 펑션을 사용해서 우리가 뭔가 일을 할 거예요. 이제. 자, 어떤 일을 하느냐? 자, 블럭을 하나 만들 텐데, 블럭을 만드는데, 자, 이게 새로운 블럭이에요. 이게 뭐 두 번째고, 이건 첫 번째 블럭이었어요. 자, 첫 번째 블럭은 이제 다 만들어졌다고 쳐요. 자, 두 번째 블럭에 트랜잭션 1, 2, 3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 블럭 2를 이제 고정을 딱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고정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이 이전 블럭에 대한 모든 값을 해싱을 해요. 그걸 이제 previous hash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전 블럭이 바뀌면 여기 블럭 2에 있는 내용도 바뀌어요. 그래서 이전 블럭을 못 바꾸죠.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실제로 1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난스란 부분이 실제 1에 해당되는 부분이 될 거예요. 난스. 난스를 찾는 걸 할 거예요. 그래서 난스를 찾는데 그냥 아무 난스를 찾는 게 아니라 뭔가 관계식을 만족하는 난스를 찾을 거예요. 어떤 난스냐면 해시에다가 이전 해시값 그리고 이 트랜잭션들 그리고 뭐 더하기로 하지 말고 그냥 컨캐티네이션 쓸게요. 쭉 이어붙여서 여기에 난스 이렇게 넣으면 값이 나오겠죠? 이제 난스는 랜덤한 값이에요. 0, 1, 2, 3, 4, 5, 6, 7 이런 값이에요. 넣으면 값이 쭉 나올 텐데 이 값이 예를 들어서 0, 0, 0, 0으로 시작하는 이런 어떤 값이면 우리가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아웃풋에 어떤 조건이 만족하면 아웃풋에 만족하면 그러면 우리가 채굴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채굴이 됐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자, 지금 0이 4개죠. 처음 앞에 0이 4개. 그러면 이걸 우리가 몇 번 해봐야지 0이 4개인 걸 찾을 수 있을까요? 해싱을. 평균적으로. 자, 그냥 난수를 주고 계산하면 이게 전부 다 이준수라고 쳐봐요. 그냥 값이 나오겠죠? 그냥 값이 나와요. 근데 첫 번째 게 0이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2분의 1이겠죠? 그렇죠? 2분의 1. 두 번째까지 0이 나올 확률은 4분의 1. 세 번째까지는 8분의 1. 네 번째까지는 16분의 1. 그렇죠? 4개까지 나오면 16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런 값을 찾으려면 우리가 난스를 몇 번이나 바꿔서 돌려보면 찾을 수 있을까요?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우리가 한 16번 정도 해시를 해보면 이런 걸 찾을 수 있겠죠. 두 번, 0이 하나면 두 번 해보면 뭐 그 중에 한 번은 0이 나올 거고 0이 두 개면 4번 정도 해보면 그 중에 하나가 0일 거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16번 정도 해보면 이런 걸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요 앞에 0이 몇 개인지를 가지고 요 난수를 찾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우리가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만약 0이 여기 앞에 이게 한 뭐 20개다. 20개다. 그러면 해시를 몇 번쯤 해보면 돼요? 대충 2에 20승방만 하면 되겠죠. 평균적으로. 평균이니까 물론 이거보다 짧을 수도 있고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평균적으로 이 정도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해시 한 번 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린다 그럴까요? 1ms가 걸린다고 쳐봐요. 물론 이거보다 훨씬 빠르지만 1ms가 걸린다고 해봐요. 그런 경우에 만약 0이 20개가 앞에 쭉 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난수를 찾는데 얼마 시간이 걸릴까요? 평균적으로. 1ml 곱하기 2에 20승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ml 곱하기 2에 20승은 대충 1메가 좀 되죠. 그래서 이거는 1000초가 넘죠. 그래서 여기 앞에 0을 몇 개로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블럭을 하나 만드는데 얼마만큼의 일이 걸린지를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조절하는 스킴을 POW, Proof of Work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프로프웍은 별게 아니라 해시의 입력에 해당되는 난스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일정하게 만들어 둔 거죠. 물론 운이 좋으면 빨리 찾을 수도 있고 운이 나쁘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운이 좋으면 한 번에 찾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일정하진 않아요.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그럼 여기 앞에 이제 0이 몇 개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하겠죠. 0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래 걸리고 0이 적으면 빨리 되니까. 그래서 요 앞에 있는 0의 개수 이걸 우리가 difficulty 레벨이라고 부르죠. 어려운 정도. 그래서 difficulty 레벨을 조절하면 블럭을 하나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평균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POW라고 프로프웍 작업 증명이라고 하는 거고. 프로프웍. 이거의 단점은 뭘까요? 단점은 일반적으로 이 difficulty를 꽤 크게 해요. 그래야지 쉽게 못 찾겠죠. 왜냐하면 쉽게 찾을 수 있으면 뭐 원래 있던 거를 버리고 새로운 걸 만들어가지고 이게 내 거다, 이게 맞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블럭이 만드는데 꽤 오래 걸려요. 슬로우. 블럭을 만드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두 번째, 이렇게 블럭을 더 빨리 만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좀 시큐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거 계산해야 되잖아요. 해시를 엄청 계산하고 있어요. 쓸모 있어요? 쓸모 없어요? 이 계산이. 우리 사는 데 있어서 이 계산하면 전기를 많이 쓰죠. 그렇죠? 전기를 많이 쓰는데 되게 쓸모 없죠. 그래서 자원 낭비죠. 자원 낭비예요. 자, 그래서 당연히 그러면 자원 낭비면 이거 빠르게 하는 방법, 그다음에 자원 낭비 안 하고 이걸 좀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당연히 여러분들 그거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연구하면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하는 것, 그다음에 이거 쓸데없는 해시하지 말고 좀 더 유용하고 가치 있는 걸 해보자.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요거는 이제 작업 증명이고 뭔가를 계산해서 블럭을 만드는 거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것들 몇 개만 보면 프루프웍은 그냥 블럭 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어떤 해시 같은 계산을 해서 시간을 걸리는 거고,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는 이제 이더리움 2.0에서 사용을 하려고 하는 스킨인데 뭐냐면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건 블럭을 한번 들어가면 그 내용이 블럭이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원하는 건 그거예요. 딴 건 없고 블럭이 한번 들어가면 다시 못 바꾸게 하자. 그게 목적이에요. 자,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는 뭐냐면 돈을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런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블록체인이 계속 유지되길 원하겠죠. 이게 만약 해킹돼 가지고 뭐 문제 생긴다 그럼 자기 돈이 날아갈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은 어쨌든 시스템이 안정화돼서 서비스 되기를 원할 거예요. 그래서 프로포 스테이트는 돈이 많은 사람은 일을 조금해도 블럭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거예요. 이더리움이 굉장히 많다. 그럼 이 사람은 나쁜 일 안 하고 옳은 일만 하겠죠, 주로. 이를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돈이 적은 사람은 오래 걸리고 돈이 많은 사람은 빨리 일을 마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돈이 적으면 촛불로 말리는 거고 돈이 많으면 뭐 센 불로 말려서 빠른 시간 안에 블록을 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게 돈에 비례해서 쉽게 바뀌도록. 돈이 많으면 예를 들어서 해시를 계산을 하는데 돈이 많으면 원래 이제 0이 막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이 0을 돈으로 나누면 되죠. 돈이 많으면 그만큼 더 쉽게, 돈이 적으면 더 오래 걸리게. 이렇게 하는 게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예요. 그럼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가 잘 돌아가느냐? 잘 몰라요. 안 해봤으니까. 지금 이제 실험 중인 거예요. 이들은 2.0에서 이렇게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를 가지고 좀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들은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를 쓰면 아무래도 돈 많은 사람들은 일을 적게 하기 때문에
훨씬 리소스가 적게 들어요. 그래서 좋은 점이 많은데 그럼 이게 안전하냐? 몰라요.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델리케이트 프로브 스테이크는 뭐냐면 이거는 이름이 프로브 스테이크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뭐냐면 이거는 그냥 전자서명이에요. 아마 이거는 이오스 같은 이런 데서 사용하는 이오스란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마이닝 기법이죠. 디지털 서명, 전자 서명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블럭을 만들 때 블럭이 있으면 여기에 그냥 전자 서명을 하는 거예요. 디지털 시그니처, 서명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블럭에 붙을 때는 또 서명을 붙이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이 서명 키가 세면 문제가 생기죠. 서명한 사람이 거짓말하면 역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EOS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서명을 할 때 이렇게 블럭을 붙여서 만들 때 이 서명 만들 때 사람, 그 다음 블럭 만들 서명 만들 때 사람 다 다른 사람이 하도록 하죠. 그래서 요걸 뽑는 것을 이제 랜덤하게 잘 뽑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뽑히는 사람들한테 주로 우리가 맡겨놨잖아, 그렇죠? 대리자한테 블럭을 만드는 걸 다 맡겨놨잖아요. 그래서 델리게이트드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가 위임을 해놓은 거야. 위임. 블럭을 만드는 걸 어떤 소수들한테 너희들이 하라고 위임을 해놓은 게 DPoS라고 불리는 델리게이트 프로프 스테이크고 이후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큰 퍼블릭 블록체인 이더리움 같은 데서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사실 뭐 고속의 블록체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DPoS를 많이 써요. 많이 쓰고 있어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POW 같은 경우는 속도가 느리고 리소스 낭비도 많은 반면에 디포스 같은 경우에는 전자 서명만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계산이 많지도 않고 뭐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마이닝을 할 수도 있죠. 물론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누구를 대리자로 뽑느냐 이것도 꽤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고 그러면 이제 컨센서스 합의. 그래서 합의는 마이닝을 보통 이제 포함해서 하는 말이에요. 질문이 이제 드로우백에 슬로우 블록 제너레이션이 있는데 이게 의도한 거냐? 의도한 거예요. 의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빠르면 POW 같은 경우는 잘 안 되죠. 문제가 생겨요. POW는 왜죠? 블록을 막 만들었어요. 빨리 만들었어요. 이거 만드는데 뭐 2초 만에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나도 만들죠. 그렇죠? 나도 뭐 2.5초 만에 이거보다 더 긴 것도 만들 수 있죠. 그렇죠? 빠르게 만드는 거인 경우에는 사실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런 걸 만들었으면 또 딴 사람이 만든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딴 사람 만든 거랑 비교해서 이게 더 좋은 건지 이게 더 좋은 건지 또 비교도 해야 되고 해서 약간의 문제가 생겨요. 많은 문제가 생겨서 뭐 그런 문제도 있고 POW 같은 경우에 빨리 만들기에는 뭐 약간의 문제가 있기도 하고 있죠. 그리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너무 빨리 만들면. 그래서 의도한 게 맞아요. 그래서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0분으로 잡았고 이더리움은 15초 하다가 12초까지 줄였고 뭐 그렇죠. 안정성은 어떠냐? 긴 게 나은 것 같지만 뭐 짧은 거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짧은 거 할 때는 이제 POW를 쓰지 않고 다른 걸 쓰려고 하는 거죠. 좀 더 안전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합의. 자, 이거는 마이닝 알고리즘에 따라서 막 좀 달라요. 그래서 마이닝을 합쳐서 우리가 이제 컨센서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마이닝까지 합쳐서. 자, 블록이 두 개가 있어요. POW 써요. 작업 증명을 쓰고 A가 있고 B가 있어요. 어느 쪽을 우리가 더 맞는 블록체인이라고 얘기할까요? 위에 거는 블록이 3개 붙어 있는 거고 밑에는 4개가 붙어 있는데 두 개가 서로 내용이 달라요. 여기서는 앨리스가 밥한테 10원을 보냈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는 밥이 앨리스한테 100원을 보냈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쪽을 우리가 택해야 될까요? 자, 이 네트워크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만들고 있었고 이 네트워크는 예를 들어서 뭐 유럽에서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가 좀 끊어져 가지고 한참 뒤에 보니까 이게 두 개 다르고 있어요. 근데 하나로 유지시켜야 되겠죠, 어쨌든. 자, 어떤 걸 택할까요? POW는 간단해요. POW는 2를 증명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그래서 POW는 간단하게 그냥 2를 많이 한 블록체인을 선택하도록 해요. 2를 더 많이 한 블록체인을 선택한다. 어느 게 더 2를 많이 했죠? B가 더 많이 했죠. 저 두 번째가. 그래서 POW에서는 2를 많이 했다는 건 그냥 긴 거예요. 그렇죠? 그냥 길이가 길면 2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말하면 그냥 긴 블록체인을 선택을 해요. 여러 개가 있을 때. 근데 만약에 DPoS는 어떻게 될까요? DPoS는 사실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생겼다고 쳐봐요. 뭐 네트워크에 델리게이트를 하는데 사실 두 개가 쪼개져 가지고 양쪽에 각각 막 가고 있었어요. 여기는 세 개고 여기는 네 개였어요. 어느 쪽으로 택할까요? 색깔은 색깔이 왜 다르냐고요? 그냥 요 블럭이랑 요 블럭이랑 서로 다르다고요. 첫 번째가 같고 그런 의도로 만든 거예요. 달랐다. 자, DPoS 이건 서명이죠. 전자서명. 전자서명을 쓰는데 위에 거는 세 개가 붙어 있고 밑에는 네 개가 붙었어요. 뭘 선택해야 될까요? 전자서명은 일로 결정하는 게 아니죠. 일을 더 많이 했다고 되는 게 아니죠. 전자서명은 그냥 서명하는 거기 때문에 더 긴 거 나오는 게 별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더 긴 걸 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더 짧은 걸 택할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른 걸로 해야 돼요. 그거는 만드는 사람 나름이죠. 예를 들어서 이게 두 개가 있는 경우에 DPoS 같은 경우에는 뭐 노드들이 있는데 노드 중에서 A는 하나 갖고 있고 B가 세 개 갖고 있다. 그럼 더 많이 갖고 있는 애로 택한다든지 다수결로 한다든지 뭐 다른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디자인하기 나름이죠. 그러면 POS는 디자인하기 나름이죠. 더 긴 걸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돈이 더 많이 투입된 걸 하게 되는 게 맞는 건지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죠. 자,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에 나왔던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비트코인의 첫 번째 블록, 그걸 우리가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얘기를 하죠. 제일 첫 번째 블록. 제일 첫 번째 블록은 그냥 뭐 별 내용이 없어요. 여기는 거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신문 내용을 집어넣어놨어요. 타임지 내용을. 이걸 해치해가지고 이 내용이 그냥 쭉 들어가 있어. 끝이에요. 그냥 시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이 왜 나왔느냐? 물론 이제 이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 전체를 해시한 값이 여기 들어있을 거고 그 다음에 트랜잭션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난스 값이 들어있겠죠. 이렇게 들어있는 걸 계속 만들어졌겠죠. 이렇게. 자, 나왔던 이유는 이제 2008년도, 2007년도, 2008년도에 뭐가 있었어요? 서프라임 모기지라고 하는 금융위기가 있었죠. 그렇죠. 리만 브라더스 무너지고 그러면서 양적 완화 일어나고 뭐 돈을 막 뿌리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월가에서 막 어, 돈을 탐닉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해서 그래서 중앙은행에서 막 돈을 뿌리고 막 그랬죠. 그래서 중앙은행을 못 믿겠다라고 하면서 일종의 사이버펑크 이 사람들이 뭔가 화폐를 대신하는 걸 만들고 싶다. 이런 그 바람들이 막 생겨났어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비트코인이었죠. 비트코인 이외에도 이전에도 뭐 많이 있었어요. 이거 이전에도 비슷한 무리였던들이 막 있었고 비트코인도 사실 그 류 중에 하나예요. 그냥 하나였는데 유명해졌죠. 훨씬 더 안정적으로 됐고. 그래서 2009년쯤에 첫 번째 블럭이 나오고 블럭이 처음에 이제 천천히 증가했는데 처음에는 물론 뭐 증가도 하지 않았죠. 음, 그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비트코인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화폐하고 오늘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자, 뭐 옛날 얘기부터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자, 물물 교환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바텀. 자, 앨리스는 도구를 갖고 있고 밥은 약을 원하고 있어요. 도구를 원하고 밥을 약을 원해요. 이제 앨리스랑 밥이 서로 교환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원하는 게 서로 다르죠. 자, 그래서 서로 교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가 이제 중재자가 필요하겠죠. 코디네이션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앨리스는 음식이 있는데 도구가 필요하고, 밥은 도구가 있는데 약이 필요하고, 캐롤은 약이 있는데 음식이 필요하다. 그럼 3자로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앨리스가 밥한테 캐롤한테 음식을 주고, 캐롤이 밥한테 약을 주고, 밥이 앨리스한테 도구를 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신용거래랑 현금거래가 나온 거죠. 그렇죠? 신용거래랑 현금거래. 요즘은 우리가 신용을 더 많이 써요, 현금을 더 많이 써요. 저 간단해요. 신용거래는 뭐냐면 빚지는 거예요. 빚을 지는 거죠, 그냥. 그래서 대표적인 게 신용카드. 신용카드 쓰면은 지금 돈 없어도 물건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음 달에 갚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신용카드고. 캐시는 우리가 아는 그냥 캐시죠. 현금 들고 다니는 거. 요즘은 어느 걸 더 많이 써요? 한국에서는 크레딧 카드가 훨씬 많죠. 그렇죠? 크레딧 카드 훨씬 많아요. 자, 그래서 뭐 방법도 가죠. 크레딧 카드, 크레딧 베이스는 일단 물건 받고 그다음에 나중에 주는 거죠. 나중에 갚는 거고. 현금은 물건 받을 때 그냥 바로 직접 주는 거죠. 자, 그래서 빚지는 거예요. 크레딧. 그러면 뭐가 더 좋으냐? 뭐 여기서 뭐가 더 좋다, 나쁘다 얘기하기 어렵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하튼 이제 보면 뭐가 필요하냐? 현금은 처음에 부트스트랩, 이제 시작이 필요해요. 돈을 뿌려야죠. 현금을 일단 뿌리고 시작해야 되겠잖아요. 돈을 뿌리는 게 필요하고, 돈이 없으면 이제 거래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돈을 계속 찍어내야 되는 거고, 크레딧 기반, 신용 기반은 돈을 찍어낼 필요 없어요. 그냥 빚을 먼저 지면 되는 거니까 나중에 갚겠다. 뭐 어음하듯이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단점이 안 갚으면 어떻게 될까? 빌려왔는데 안 갚으면, 크레딧 카드 쓰고 돈 안 갚으면, 그게 제일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신용 거래는 제일 항상 문제가, 네, 리스크하다는 게 문제예요. 리스크. 그다음 또 다른 건 뭐냐? 그래서 현금 거래는 부트스트랩 필요하고, 그래서 뭐 시작하는 돈 뿌리는 게 필요하고, 대신 이제 장점도 있죠. 뭐가 있냐면 빚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디폴트하는 경우, 배째는 경우죠. 한마디로 돈 없다고 배째는 그런 경우가 없겠죠. 돈이 받은 다음에 항상 가니까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어너니미티가 보장이 돼요. 익명성. 자, 요 돈이 왔으면, 이 돈을 받았으면 이 돈이 앨리스에서 온 건지, 자, 밥이 이 돈을 캐롤한테 줬어요. 근데 캐롤은 이 돈이 앨리스에서 온 건지 뭐 데이비드에서 온 건지 몰라요. 그냥 돈이 왔다는 것밖에 몰라요. 그래서 이 돈의 이력을 추적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 간의 거래가 일어났으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익명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고, 당연히 크레딧 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크레딧 카드 거래가 다 남아 있죠. 카드 회사에. 그래서 은행이라든지 카드사를 조사해 보면 어디에 돈 썼는지 다 알 수 있죠. 그래서 세금 매길 땐 편하죠. 그 다음에 현금의 장점은 오프라인. 이 크레딧 카드 쓸 때 네트워크가 끊어졌다, 전기가 나왔다, 그러면 신용카드 쓸 수가 없죠. 그렇죠? 신용카드 물론 옛날에는
전기 없어도 신용카드 썼어요. 여러분들이 봤을지 모르겠는데 신용카드에 보면 숫자가 있죠. 숫자들이 막 있잖아요. 그렇죠? 신용카드 번호. 이게 볼록 튀어나온 거죠. 좀 볼록 튀어나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신용카드 보면 볼록 튀어나와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사실 별 필요 없거든요. 볼록 튀어나온 게. 옛날에 여기 보면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 종이를 대고 이걸 찍어요. 꽉 찍어요. 도장 찍듯이. 그러면 이 종이에 숫자가 찍혔겠죠? 네, 그걸로 신용카드 썼다는 걸 증명을 했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뭐 통신이 필요 없으니까. 물론 이거는 한 25년, 30년 전 얘기긴 해요. 그래서 이런 거 썼을 때는 뭐 문제가 없었지만 보통의 경우는 온라인이어야 돼요. 신용카드. 근데 현금은 오프라인으로 문제가 없죠. 그렇죠? 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잘 봐야 될 게 익명성, 오프라인 이 두 가지는 꼭 있어야 되겠죠. 현금에서는. 부트스트래핑은 그냥 돈 뿌리는 거 어떻게 뿌릴 수 있을 텐데 요 익명성과 오프라인은 지원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 이제 블록체인을 가지고 화폐를 만들려고 하죠. 디지털 화폐를. 누가? 한국은행에서. 한국은행에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한국은행에서. 그래서 이걸 이제 줄여서 CBDC라고 부르죠. 그래서 중앙은행에서 만들려고 하는 화폐.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고 뭐 중국엔 중국은행, 뭐 미국에서 모르겠고 일본에서 일본은행 뭐 이런 식으로 다 각자 나라 정부에서 중앙은행에서 화폐를 찍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 화폐에서 블록체인 이 화폐에서 지원해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어떤 성질을 지원해야 될까요? 원래 화폐에 있는 어나니미티를 지원을 해야 되겠죠. 익명성 지원해야 되겠죠. 또 두 번째로 오프라인도 가능해야 되겠죠. 만약 화폐처럼 똑같이 진짜 화폐 없이 쓰려고 한다면 오프라인도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국은행 CBDC에 보면 이 두 가지가 다 리퀘어먼트에 있어요. 오프라인 지원하고 익명성 지원하고. 자, 그러면 블록체인, 비트코인은 어나니미티, 익명성을 제공하느냐? 비트코인과 캐시를 비교해보면 비트코인은 어나니머스하지 않죠. 그러면 여기서는 born close enough to be useful이라는데 아니죠. 별로 그렇지 않아요. 별로 클로즈하지 않아요. 블록체인에 보면 비트코인에 보면 어떤 식으로 적혀 있냐면 주소, 보내는 사람의 주소, 샌더의 주소랑 받는 사람의 주소, 그다음에 비트코인 양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보내는 사람의 주소는 예를 들어서 뭐 막 적혀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고 받는 사람 주소도 적혀 있다 보면 돼요. 4비트코인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소만 보면 이게 도대체 앨리스인지 바비인지 찰리인지 모를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 주소만 보고 도대체 이게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사실 생각보다 잘 알게 돼요. 예를 들어서 앨리스가 밥한테 보냈다고 쳐봐요. 그러면 앨리스는 밥의 주소를 알죠. 그렇죠? 앨리스는 밥의 주소를 알아요. 그 다음에 블록체인을 봤더니 밥의 주소로 계속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밥이 누구한테 보내고 있어요. 아, 그 사람하고 한 번만 거래해봤으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만드는 거래가 다 보여요. 즉 여러분이 친구한테 돈을 보내고 나면 그 다음부터 친구가 돈을 쓸 때마다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서비스도 있어요. 그래서 특정 주소를 등록을 해두면 이 사람 이 주소에 해당되는 트랜잭션이 발생을 하면 이메일로 와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뭐 친구가 어디 카페 가서 뭐 이드리움 가지고 차를 마셨다, 커피를 마셨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오죠. 어제 거기 왜 갔어?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프라이버시가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돼요. 뭐 이드리움이 얼마 없으면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비트코인으로 뭐 한 1,000억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 돈이 어디 간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금방 알죠. 그렇죠?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나의 비트코인은 오프라인은 안 되죠. 온라인으로 동작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뭐 비트코인 우리가 캐시 이런 걸 봤는데 비트코인이 사실 그럼 제일 첫 번째 거냐? 그렇지 않아요. 비트코인 이전에도 굉장히 많은 전자 결제 시스템들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 거고, 이것들이 발전해서 비트코인 형태로 된 거고, 물론 비트코인 이후로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전자결제 시스템들 쭉 보면 엄청 많죠. 엄청 많아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 아는 거 있어요? 아는 거 있으면 한번 타이핑 해보세요. 혹시라도 아는 거. 들어본 적이 있다. 알지는 못하지만 들어본 적이라도 있다. 저도 별로 없는데 전 요거 한번 들어봤어요. 페이팔, 페이팔도 있고, 전 몬덱스 들어봤었고, 페이팔은 지금도 있죠. 또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 수업 전에 제가 들어봤던 건 뭐 요 정도였던 것 같아요. 몬덱스 또 비머니도 들어봤어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티머니는 아는데 티머니 여기 없죠. 음.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나왔었어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성공했으면 알고 있겠죠, 지금. 모르는 건 실패했다는 얘기죠. 별로 다 성공하지 못했어요. 어. 자, 처음에 그럼 왜 이걸 성공 못했냐? 뭐 그거 나중에 보도록 하고, 처음에 이제 신용카드는 그 전부터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신용카드를 당연히 전자결제에 사용하려고 했어요. 물론 지금도 신용카드 쓰고 있죠. 사실 우리는 신용카드 쓰는 게 더 익숙해서 더 이상 다른 걸 잘 안 쓰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1990년대, 왜 1990년대냐? 인터넷이 언제 나온지 알아요? 인터넷이 한 1990, 한 5년 정도예요. 그러면 인터넷 전에는 어, 이메일 이메일을 저도 1995년도 정도부터 쓰기 시작했고, 이메일이란 걸. 그리고 물론 그때는 웹브라우저가 없었죠. 이때는 웹브라우저 없었고, 웹브라우저가 아마 1997년도 이쯤 돼서 6년 이때쯤 돼서 웹브라우저가 나왔어요. HTTP 이런 거. 5년도, 6년도, 7년도 이때 웹브라우저 나오면서 인터넷이 확 커졌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서로 막 연결이 되면서 아 뭔가 이제 인터넷 쇼핑이라든지 뭔가 사고 싶고 결제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결제로 크레딧 카드를 쓰려고 했던 거죠.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크레딧 카드로 뭐 전자결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전화기로 했어요. 전화결제 뭐 이런 거 했었어요. 그러면 어 그럼 처음에 이제 크레딧 카드 나올 때 웹상에서 막 그 크레딧 카드 번호도 집어넣고 패스워드는 없었어요. 그때 아마 패스워드는 없었던 것 같고 그냥 번호만 넣으면 돼요. 번호만 넣으면 돼요. 그러면 좀 불안하죠. 그렇죠? 이거 번호만 넣고 이거 사는 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불안해했어요.
실제로 불안해했었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냥 크레딧 카드 쇼핑할 때 크레딧 카드 정보 넣는 거에 대해서 컴포터블 하냐? 그래요? 저는 별로 컴포터블하지 않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대요. 미국 사람들 얘기, 우리나라가 아니고 미국 사람들. 우리나라에서는 신용카드 넣고 또 뭐도 해요? 뭐 인증서 해가지고 막 하죠. 인증서 해가지고 전자서명해서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전자서명 이런 거 없고 그냥 신용카드 넘기면 끝이에요. 그러면 신용카드로 엉뚱하게 번호 빼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사기치는 사람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러면 그냥 카드사에서 알아서 전화가 와요. 혹시 이거 썼느냐? 그래서 안 썼으면 뭐 정지시켜주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그냥 신용카드를 온라인에서 그냥 쉽게 쓰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신용카드들이 온라인 일렉트로닉 페이먼트로 다 지배했기 때문에 다른 일렉트로닉 페이먼트가 사실 별로 서바이벌 못했어요. 살아남지 못했죠. 여하튼 신용카드 대신 이제 다른 일렉트로닉 페이먼트를 쓰려는 노력들이 많이 있었고 뭐 그중에 뭐 몇 가지들이 있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고 저런 것들고 뭐 퍼스트 버추얼 같은 경우 이메일 가지고 돈 주고받는 거를 하려고 했었고 근데 이제 바로 주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앨리스가 여기에 돈을 이제 뭔가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이제 뭐 이메일 같은 걸 해가지고 주고 샀는데 얘가 물건을 안 보냈으면은 뭐 이상한 걸 보냈으면 그러면은 돈을 안 보내주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중고나라에서 샀는데 물건이 뭐 돌멩이가 왔다. 그럼 돈을 보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치 기간이 있었어요. 3개월 동안. 90일 동안 예치하고 있다가 돈을 90일 지나서도 얘가 문제 없다라고 하면 이게 돈이 일로 빠져나가는 여기서 이제 일종의 에스, 에스크로 시스템 같은 게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좀 유명했던 게 이제 셋이라고 하는 거, 뭐 카드사에서 개발했던 그런 시스템들도 있었죠.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대충 보면 복잡하진 않아요. 생각보다 간단해요. 고객이 상점 가서 물건을 사고 싶어요. 이제 사려고 결정했어요. 그러면 오더를 보내면 되겠죠. 이 시스템에서 오더를 보내고 페이먼트에 대한 정보도 보내요. 그러면 이 상점은 은행에다가 이 정보를 보내가지고 돈을 달라고 그래요. 이렇게 누가 산다. 그러면 이 은행은 이 고객의 은행에다가 다시 또 이런 걸로 살려고 하는데 맞느냐 이렇게 보내줘요. 그러면 이쪽 고객은행에서 맞다라고 보내주면 이 상점은행에서 돈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나서 나중에 이 고객은행에서 청구서를 날리겠죠. 신용카드 청구서. 네, 이렇게 그냥 되어 있는 게 셋 아키텍처예요. 별게 없죠. 자, 그런데 셋 들어본 적이 별로 없죠. 들어보지 못했다는 얘기는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거죠. 자, 이거 문제점 뭐냐? 고객이 상점한테 뭔가 정보를 전해야 되는데 이게 맞다에 대한 어떤 인증서를 보내야 되거든요. 고객이 정말로 이거 내가 한 거가 맞다. 이 인증서를 보내는데 이게 어렵잖아요. 인증한다는 것 자체가. 자,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어요? 이 인증을? 뭘로 해요? 우리나라는 어렵지 않게 했죠. 뭘로? 공인인증서가 있죠. 자, 지금은 PK, Public Key Infrastructure. 지금 이제 공인이 아니죠. 공인이 아니란 얘기는 정부에서 이것만 써야 된다 강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뭐 공동으로 바뀌었죠. 자, 인증서가 있어서 인증서를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각각. 그래서 이 인증서를 갖고 서명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맞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에서는 별로 문제 없이 신용카드에 잘 적용돼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 한정돼서 미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어렵죠. 왜냐하면 미국 사람 중에 신분증이 없는 사람도 있을 정도니까.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외국에 안 나가면 여권이 없고 운전 안 하면 운전면허증이 없죠. 그러면 사진이 붙어 있는 신분증이 없어요. 그렇죠? 신분증이 없으니까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인증서 만드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잘 안 됐었고 그래서 인증서가 있어야지 이게 도대체 누군지 사람을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는데 이게 없어서 공공정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할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 카드가 있잖아요, 그렇죠? 앨리스가 아마존에 가서 물건을 사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죠? 그냥 카드 정보를 넘겨요. 그럼 가짜면 어쩔 수 없어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만약 카드 정보가 샜다. 세가지고 이거 나쁜 애가 이 카드 정보 가지고 여기 물건을 샀다. 그러면 산 것처럼 가요. 근데 이게 아무리 봐도 카드 세입할 때 이거는 이 사람이 살 만한 물건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독신 뭐 남자인데 갑자기 분유를 산다든지 뭐 이상한 걸 산다. 그러면은 의심스럽잖아요. 그럼 잠깐 중지를 시켜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캘리포니아 사는데 갑자기 뭐 오레곤에서 상점에서 뭔가 주유를 하려고 한다. 갑자기 정지를 시켜요. 그리고 전화를 걸게 시키죠. 이런 식으로 그냥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겠죠. 있어요. 사기치는 비율이 페이팔 같은 경우에 한 2%인가 1%에서 2%쯤 된대요. 실제로 전체 거래액. 그러면 이거를 당연히 막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 사기치는 걸 막아야 되잖아요. 이걸 사기치는 걸 막으려면 인증서를 만들고 뭔가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때요? 사용성이 어때요? 떨어지죠. UX가 떨어지죠. 그러면 사용자들이 안 쓸 거잖아요. 그래서 페이팔에서는 이 돈을 자기들이 내고 사용성을 올리겠다는 거야. 돈을 내지 사용성을 올리기 위해서 돈을 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으면 회사 이득이잖아요. 1%를 뭐 0.8%만 줄여도 0.2%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요걸 어떻게 잡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마치 디텍션에 가까운 거죠. 사기를 디텍션하는 방법을 쓰고 한국에서는 프리벤션을 쓰고 있는 거죠. 처음부터 못 나오게. 그래서 좀 접근이 다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유명한 사람 있죠. 데이비드 차움.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암호학 쪽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뭘 했냐면 1989년도 되게 옛날이죠.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이죠. 맞죠? 1988년도 올림픽이 있었으니까 되게 옛날이에요. 이때 이제 디디캐시, 디지털 캐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암호학을 이용해서 캐시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전자서명, 그때 전자서명이란 개념도 약간 희박할 때. 그리고 그러면 이거 전자서명할 때 이걸 가지고 이제 전자서명을 해서 앨리스가 밥한테 요 돈 너한테 준다.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준 거를 또 앨리스가 또 딴 사람한테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여기도 또 주면 안 되잖아요. 두 번 쓰면 안 되죠. 더블 스pen딩이 있으니까 더블 스pen딩을 막아야 되는데 이걸 막기 위해선 시리얼 넘버 같은 걸 도입을 했어요. 시리얼 넘버. 그래서 시리얼 넘버가 있어서 시리얼 넘버가 만약에 두 번 사용됐다. 그러면은 이거는 같은 돈을 또 썼구나. 디텍트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블라인드 시그니처라는 개념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고 있어요. 디캐시는 처음에 은행에서 어떤 돈에 대해서 은행이 여기다 서명을 해요. 서명을 해서 뭔가 돈이라고 하는 이런 전자 문서를 줘요. 개인한테. 그럼 여기에 이제 은행 서명이 붙어 있겠죠. 그리고 이 내용은 근데 은행이 몰라요. 그래서 은행이 내용을 모르는 채로 서명하는 걸 우리가 블라인드 시그니처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받았으면
마치 이게 자기합 수표 같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이 페이어가 자기 서명을 붙여가지고 자기 서명을 붙여가지고 상점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럼 상점에서는 은행 서명 확인하고 이 사람 서명 확인하면 이건 맞게 만든 그런 돈이죠. 내용도 다 알고 내용은 당연히 이제 이때는 드러나겠죠. 뭐 5원짜리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페이어의 서명, 뱅크의 서명 다 들어있고. 그래서 요거 가지고 나중에 뱅크한테 주면 그런 뱅크가 돈을 주는 거예요. 5원을. 이렇게 쓰는 거고 이거의 이제 좋은 점은 뭐였냐면 페이어가 두 번 쓸 수도 있죠. 이 돈을 두 번 썼어요. 이거를 뭐 다른 상점한테 또 썼어요. 이렇게 주면 이 사람들로 뱅크에 가서 돈을 달라고 그러겠죠. 그런데 이거 돼야 안 돼요? 뱅크에서 이미 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두 번 달라고 그러면 뱅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게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내용에서는 누가 보낸지 모르는데 만약에 똑같은 걸 두 번 보내게 되면 이걸 보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어서 그래서 이 사람한테 퍼니시를 할 수 있죠. 두 번 썼구나? 그러면 뭐 계좌를 압류한다든지 더 이상 거래를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디즈캐시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이 사업화를 시작했어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결과를 알고 있죠? 어떻게 됐을까요? 네, 망했죠. 이름 들어본 적 없죠, 디스켓이? 네, 사업적으로 망했어요. 뭐 개념은 괜찮았는데 왜 쓸지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왜 이걸 써야 되는지. 자, 어쨌든 더블 스pen딩은 더블 스pen딩이 일어나면 그러면 디텍스 할 수 있게 만든 거였어요. 그래서 프리벤션은 더블 스pen딩이 아예 처음부터 안 일어나게 하는 거고. 프리벤션은 만약에 앨리스가 아바한테도 보내고 찰리한테도 보내면 이거는 절대 안 일어나게 만드는 게 프리벤션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게 은행으로 바뀔 때 이때 누군지를 디텍트 할 수 있게 만든 그런 스킴이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두 번 똑같은 걸 보내면 디크립션 할 수 있게 만든 그런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더블 스펜딩 디텍션에 관련된 논문들도 막 있죠. 그래서 두 번 쓰면 아이덴티가 리빌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한 번 썼을 때는 누가 보낸 건지 모르는데 두 번 쓰면은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게. 그 다음에 또 더블 스펜딩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이제 이렇게 디텍션하는 방법도 있었고 그다음에 아예 하드웨어를 만드는 거죠. 더블 스펜딩을 아예 못하게. 그래서 하드웨어를 만들어 가지고 돈을 쓰면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하드웨어 많이 있죠? 뭐가 있어요? 티머니. 티머니가 그거죠. 돈 충전했다가 돈 쓰는 거. 만약 이 하드웨어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고장나면 돈도 날라가죠. 돈도 날라가. 자, 이건 당연히 이 하드웨어에 의존하는 거죠. 만약 하드웨어가 해킹으로 깨진다. 그럼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죠. 옛날에 뭐 이런 게 있었어요. 티머니 버그가 있어가지고 원래 이제 티머니 충전기가 있잖아요. 뭐 편의점 같은 데 가면은 티머니를 얹어놓고 돈을 내면 충전해줘. 10,000원어치 충전을 해주죠. 10,000원어치 충전해 주는데 충전이 되기 전에 이걸 떨어뜨리면 그러면 돈은 안 빠져나가고 충전만 되는 그런 버그가 있었어요. 그래서 편의점 알바생이 계속 충전을 했었죠. 네, 그런데 이제 걸려가지고 뉴스에 나왔었죠. 네, 그러니까 하드웨어 보니까 에러가 생기면 이제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고 있냐면 리밋을 정하죠.
최대 충전할 수 있는 건 5만 원 이상 못 한다니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사고가 났을 때도 큰 돈이 아니니까 뭔가 수습하기 편하니까. 그래서 하드웨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몬덱스가 마스터카드였나? 이게 그 카드예요. 이게 이제 하드웨어 카드고 일종의 티머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읽으려면 전용의 리더기가 있어요. 그래서 리더기에 꽂으면 돈이 얼마 남았는지 이렇게 보여요. 그 다음에 돈을 보내고 싶다 그럼 여기 꽂아가지고 얼마 숫자 적고 다른 카드 집어넣어가 또 숫자 집어넣으면 여기 있는 카드가 다른 카드로 돈이 넘어가죠. 그래서 뭐 이런 거 그 추석 때 그 TV 뉴스 프로그램 막 나오고 그랬어요. 이제 세배할 때 돈도 뭐 추석 아니, 세배할 때 돈도 뭐 카드로 보낸다 그런 식으로 해서 나왔었는데 그래서 뭐 몬덱스 쓰고 리더기 쓰고 이런 게 막 있었는데 뭐 안 쓰죠 지금 아무도 티머니로 세뱃돈 두고 그러지 않았죠 잘. 그래서 몬덱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카드고 그다음에 원래 전자 지갑이고 캐시처럼 쓸 수가 있고 다른 사람하고 돈도 카드끼리 이렇게 수합을 할 수 있죠. 그 리더기 같은 걸 써가지고 수업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나니머스 그러니까 뭐 돈을 주고 하는 게 어나니머스하게 되는 거고 근데 여러분 당연히 지금이면 이런 거 안 쓰겠죠.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이건 스마트폰 없을 때 얘기니까 지금. 네. 그런데 이거의 문제점이 캐시랑 똑같다. 뭐냐? 카드 잊어버리면 돈도 없어진다. 신용카드를 잃어버린다고 해서 여러분 돈이 없어지진 않죠. 전화해서 신고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진짜 돈이 날아가는 거야.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실은 제일 문제였던 게 느렸다. 느리고 불편하잖아요, 사실은. 이러면 뭐 안 되는 거죠. 그냥 크레딧 카드를 쓰든지 현금을 쓰는 게 편하지 뭐 이게 힘들게 몬덱스 카드를 써 하면서 아무도 안 썼던 게 문제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크레딧 카드 같은 경우에는 단말기들이 막 있었는데 몬덱스 이런 거면은 또 단말기 설치해야 되거든요. 이런 거 싫어하죠. 그래서 실패했어요. 그럼 왜 실패했느냐? 자, 기술적으로도 좀 너무 일렀어요. 이런 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책 면허도 불편하고 둘 다예요. 그러니까 정책도 안 펼쳐주고 그런데도 불편하고 느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실패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이제 이런 어프로치들이 어떤 센트럴라이즈된 어떤 게 있어야 되고 은행이 되든 뭐 기업이 되든 그래서 그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돈을 보내고 받고 이런 게 또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뱅크를 우리가 신뢰하는 거죠. 트러스트 서버를 신뢰하는 거고 그리고 당연히 뱅크는 뭐 거래 내용을 다 보겠죠. 그래서 프라이버시는 기본적으로 없다고 보면 되고 뱅크가 이제 드러내지 않는 이상은 프라이버시가 지켜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문제가 뭐냐 이런 것들은 문제가 은행들에서 이걸 도입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은행들이 이거 하려고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 뭐 상점들도 굳이 뭐 신용카드 있는데 굳이 이걸 하나 안 하려고 했던 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디지캐시는 그냥 졌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다 신용카드를 쓰고 있죠. 그렇죠? 신용카드가 이기고 이러한 디지털 캐시들은 다 졌죠.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모르죠. 앞으로도 신용카드 남아있을까? 뭐 여러분들 하기 나름이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번 주 수요일 날 9월 8일인가요? 내일 모레는 클래스가 없어요. 수업이 없어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수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봐요. 바이.